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입니다.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여 건전 재정의 기초를 확고히 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나랏빚 증가를 줄이겠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강력한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3%가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이민재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재정 준칙에서 눈에 띄는 숫자는 3%, 2%, 60%입니다. 먼저 3%는 나라 살림을 파악하는 기준 중 하나인 관리재정 수지 적자에 대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비율로 1차 한도입니다. 이를 마이너스 3% 내에서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는 2차 한도입니다. 재정 건전화 노력에도 국가 채무 즉 GDP 대비 나라빚 비율이 60%를 넘을 경우에 2차 한도 기준으로 내려잡아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가능한 2차 한도까지는 가지 않도록 채무 비율을 50% 중반대로 유지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채무 비율 증가폭을 5% 내외로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 또 이명박 정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재정 준칙이 필요한 이유로 정부는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라 빚입니다. 지난 5년간 매년 100조 원씩 늘어 올해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39개 OECD 국가 중에 튀르키예와 한국만이 재정 준칙 도입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 준칙을 법제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흐지부지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실효성을 높이고 법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안을 다듬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강력한 재정 준칙에서 중요한 사안은 3%, 2%, 60% 등 재정 관리 기준을 단순화한다는 점과 이를 명료하게 시행하기 위한 법제화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재정 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정 준칙 도입의 의미가 뭔지 세종 주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미정 기자, 정부가 나라 살림을 더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면서 법제화까지 나선 건데 어떤 이유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우선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재정 준칙의 이제 개념부터 살펴보면요. 재정 준칙이란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하는데요. 이 기준을 넘으면 정부는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려 나와야 합니다. 네, 앞서 보셨다시피 국가 채무는 올해 1000조 원 시대를 연 데 이어서 내년에는 1100조 원 돌파가 예상되는데요. 지난 몇 년간 나라 빚이 폭증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빚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으로라도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조도 쌓이는 나라 살림 적자에 대해 재정 준칙 도입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정부 방침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정부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현재 50% 수준에서 2070년에는 192%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 경제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더해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제 쌍둥이 재정 적자 우려까지 나오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대내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이런 재정 건전성을 지켜서 우리 경제의 안전판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이 재정 준칙을 도입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앞서 보시다시피 이번 재정 준칙은
한 해에 발생하는 정부 재정 적자를 우리나라 경제 규모, 즉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GDP 대비 재정 적자의 기준을 2년 전에는 정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를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지금은 관리 재정 수지를 쓰기로 한 게 다릅니다. 다시 쉽게 설명해 보자면 관리 재정 수지는 통합 재정 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국민연금 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분을 뺀 수치인데요. 때문에 관리재정수지는 더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기존 정부와는 통합재정수지를 쓰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실제 규모보다 작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통합재정수지로 활용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2020년에는 마이너스 3.7%, 2021년은 마이너스 1.5%, 올해 2차 추경 기준으로 마이너스 3.3%였는데요. 이걸 다시 관리재정 수지 기준으로 보면은 2020년 마이너스 5.8, 2021년 마이너스 4.4, 올해는 마이너스 5.1%로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관리재정 수지로 본 나라 살림 가계부는 최악의 적자인데요. 관리재정 수지는 2008년 11조 7천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면요. 이명박 정부에는 약 99조 원, 박근혜 정부 때 111조 원으로 늘더니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적자 규모가 약 340조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나라 빚이 폭증했다는 점을 배경으로 건전재정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더욱 적나라하게 나라 살림의 속살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 위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크게 늘었는데 사실 그 덕에 다른 나라보다 성장률 면에서 피해가 적기도 했죠. 이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기 때문에 나라 빚이 늘어나도 GDP가 그만큼 따라 올라준다면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가 필요할 때 돈을 더 써야지 무조건 안 쓰겠다고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일부 나오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정 준칙에 예외 조항이 또 많다 보니까 정부가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돈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재정 준칙에는 대규모 재해나 코로나와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2020년에 마련된 것과 다른 점인데요.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경기 대응에 나서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예외 조항이 추경 요건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추경을 결정한다면 재정 준칙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을 10번이나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재정 준칙도 예외를 자주 둬서 결국 법으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재정 준칙 방안보다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예외 사유가 소멸한 후 편성하는 본 예산부터는 재정 준칙을 즉시 적용하도록 해서 최대한 준칙을 지키겠다고 했고요. 또 재정 운용을 다시 엄격하게 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대책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 발표된 사안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입니다. SOC 건설이라든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타당성을 좀 미리 따져보는 제도인데 이걸 더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 지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는 재정 준칙을 국가재정법에 담아서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재정 준칙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시절에도 재정 준칙 마련에 당내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실제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재정 준칙안은 구속력이 낮아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반대해서 입법이 무산됐었습니다. 네, 또 재정 준칙으로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은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예산을 늘리는데 이 재정 준칙이 족쇄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이번에 정부는 예타와 관련해서 대규모 복지 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재정이 투입되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시범 사업을 먼저 진행해서 예타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이 사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시키려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SOC 사업이라도 지역에 좀 과감히 시행해야 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엄격하게 한다는 게 이 자칫 수도권 집중화를 더 유발시키는 게 아닌지도 좀 따져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 기자, 정부가 전반적으로 지금 재정 운영을 더 깐깐하게 하겠다 이런 기조 같은데 지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도나 어려운 시점에 정부 재정 역할이 중요한데 경기 대응이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제 지난 예산안과 때 나왔던 것처럼 또 나오고 있고요. 또 특히 앞으로는 고령화로 연금이나 지방교부세 같은 의무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재정준칙 법제가 이제 감세, 이제 법인세 같은 것도 이제 줄이기로 했죠. 감세와 함께 진행되면 전체 지출에서 의무 지출을 빼고 재량껏 쓸 수 있는 지출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복지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근거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의무 지출에 대한 성역 없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러한 재정 준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